자, 마케나 위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 지금은 힘이 약간 빠지면서 보합권 수준으로 내려와서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이, 그래도 기분이 좀 괜찮은 것이 5월 들어서 우리 시장이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의 수급도 약간씩 변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 어제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고 환율도 지금 뭐 왔다 갔다는 하고 있지만 하락으로 방향성을 잡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사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간밤에는 무역 협상 이야기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 영국과의 무역 협상 일단은 타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시장도 간밤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연휴 때문에 많이 좀 쉬고 왔는데 이번 주 마무리를 잘 하고 다음 주부터 좀 본격적인 랠리가 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제 금요일 시장, 오늘 시장은 어쨌든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해줬다시피 이런 흐름으로 잘 소화를 해낼 수 있는지 저희가 앞으로 섹터별로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번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 종목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브리핑으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도 싱크풀 보시면서 함께 시장의 분위기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이랑 좀 분위기가 달라지기는 했는데 일단은 뭐 하락하는 업종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 것들이 종목들을 보시면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 탄력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고 의료 AI 쪽이 오늘 또 연관해서 함께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어쨌든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항암제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로 발전할 것이다. 미래 성장 가능성들을 봤을 때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미리미리 좀 매수를 해두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투자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뭐 물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지만 아직 가지 않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주가가 가지 않은 그런 종목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셔야 되겠고 의료 AI 관련해서는 오랜만에 상승 탄력이 나타나는데 미국 쪽에서 뭐 의료 AI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으면서 시장이 함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가 지금 계속 안 좋은데 반등의 이 트리거가 나오질 않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많이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엔터 관련 종목은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상승 탄력이 나왔고 뭐 하이브라든지 오늘은 뭐 노머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의 전망은 나쁘지 않잖아요. 중국 쪽도 계속 오픈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이것도 엔터 같은 종목들도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여전히 조선방사는 좋습니다. 조선방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데 조선주가 지금 또 오늘은 대형 조선주 말고 기자재, 엔진 쪽의 이 종목들이 너무 잘 가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이제 타임은 조선은 한 단계 밑단으로 내려가서 엔진, 조선, 기자재 이쪽으로 이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한화 엔진, HD, 현대, 마린 엔진 이런 종목이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방산주도 오늘 너무나 좋은데요. 뭐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10% 넘게 상승세에 나타나고 있고 현대로템도 잘 가고 있고 방산주들도 계속 좋은 흐름. 어쨌든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가 아니라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로 조선방산이 다시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이 오늘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 왜 잘 가느냐? 간밤에 비트코인이 다시 $10,000를 넘어섰습니다. 한동안 비트코인 조정이 많이 나오면서 이거 물리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지금 다시 빠르게 한 달 사이에 암호화폐 가격,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오면서 급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더리움도 더 간밤에 많이 가격이 올랐고요. 여기에 더해서 STO 관련된 종목들도 연관되면서 함께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저출산,
뭐 전력 설비 그리고 이외에도 지역 화폐 이렇게 하면서 대선 후보들의 이름 이런 식으로 대선 후보 관련된 테마주들은 여전히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그때그때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자세하게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과의 무역 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첫 무역 합의가 나왔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영국과 미국이 어떤 식으로 협상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음 국가들, 우리도 이걸 잘 살펴보면서 영국과 미국은 어쨌든 굉장히 강한 동맹국이잖아요. 동맹국과의 협상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힌트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게도 협상의 중요한 카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있었고 미국 시장도 어쨌든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합의를 하려고 하는구나, 합의를 할 마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뉴욕 시장이 간밤에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영국과 무역 협의를 했는데 영국에게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과거에 몇 달 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보편 관세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것은 낮춰줬습니다. 낮춰주면서 보편 관세 10%로 상호 관세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는 품목별로 관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영국 자동차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기존의 27.5%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세가 25%로 부과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져서 기존의 영국 차에 대한 최혜국 대우 관세가 2.5%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27.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이것을 10%로 낮춰준 겁니다. 어쨌든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기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로 낮춰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현대차, 기아 우리도 미국과의 동맹국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해줬는데 그렇다면 현대차도 관세를 10%대로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죠. 이러다 보니 오늘 현대차, 기아가 주가 흐름이 나름 좋은 선방을 해주고 있고 품목별로 또 보면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철강 관련해서 폐지가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쿼터제가 제공이 될지 이것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는 10%로 낮춰주긴 했는데 자동차 대수를 한정했습니다. 10만 대까지는 10% 관세를 부과하고 이게 넘어가면 10만 대를 넘어서 영국이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되면 여기엔 아마 추가 관세 같은 것들이 부과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 나오고 있고요. 영국이 여기에다가 미국의 에탄올, 소고기, 농산물, 기계류 이런 것들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50억 달러의 규모의 미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거죠. 미국은 영국으로 수출하는 거고 요 관련해서는 어쨌든 무역 적자를 줄여주기 위해서 수출을 하는 것도 허용을 해주는 이런 걸로 일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번 주말에 중국과의 관세 협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미국의 한 언론 뉴욕 포스트에서 이르면 이번 주에 대중 관세를 지금 145% 부과를 했는데 이걸 50%로 낮춰줄 거다. 이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미국 측에서 이런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무역과 관련된 무역 협상 이야기가 원활하게 좀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서는 관세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관세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단연 눈여겨보게 되는 부분은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뭐 철강, 제약 이런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표주인 현대차와 기아를 보면 어제에 이어서 상승폭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가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8만 주 정도 유입이 되더라고요.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19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기아차 2% 가까운 상승세로 9만 원 선 터치하
하려는 시도 오늘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상승폭 고점 대비해서 상승폭은 줄이고 있고 현대제철은 0.6% 하락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데 역시나 철강 업계의 움직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15년 만에 가장 적은 쇳물을 생산해냈다라고 하니까 덜 쓰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수요 감소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무역의 관세 리스크도 있었고 중국 쪽 저가 공세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업황이 좋지 않은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잘 견딜 수 있을지 앞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2분기에 그래도 실적은 개선되겠네 이전 대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부 쪽에서 중국에 반덤핑 관세 부과하는 이슈도 있고요. 중국 자체에서 그 감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철강 업황 안 좋은 건 안 좋은데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다소 희망 섞인 멘트 내놓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요소이긴 한데 참고를 해보십사 하고 전해드렸습니다. 제약 같은 경우에도 고 아웃라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셀트리온은 오늘 강박권에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내년 상반기 미국에 판매되는 약까지 재고 15개월 분을 이미 이전을 했다. 그러니까 재고를 어느 정도 축적해내서 관세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받쳐주고 있고 미국 내에 미국 셀트리온 USA를 통해서 한 7개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요. 의약품을 생산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현지에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역할을 하는 CMO 업체를 이미 섭외를 해놔서 물량은 착오 없이 해낼 것이다. 선제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무역협상 관련주 좀 희비는 엇갈리네요. 그렇게 강한 힘은 좀 나타내지는 않고 있고 그냥 눈치 보기, 관망세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자,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방산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방산주의 주인공 한국항공우주가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자,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올해 한국항공우주가 수주할 수 있는 규모가 8조 5천억 원이 넘을 것이다. 거의 9조 가까이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KF21이나 수리온이나 아니면 FA50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 기대감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지금 11만 5천 원까지 잡았습니다. 키움증권에 이런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또 한국항공우주가 다른 방산주들에 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갔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이 리포트의 반응을 받으면서 쭉 올라갔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현대로템도 오늘 주가 잘 가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약간 오늘은 쉬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하나그룹 측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의 새로운 주주가치, 기업가치 재고 방안을 수립을 해서 2분기 중에 공시를 할 예정이다라는 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4월 30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금융감독원에다가 2차 유상증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며칠 있다가 관련해서 기업가치 재고 방안을 또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하나그룹이 밸류업,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 그룹주들 중에 아직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증 발표 이후에 이것을 뭔가 개선하고 주주들의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공시를 준비하고 있다. 밸류업 공시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거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그룹주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특히 유상증자 때문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화가 났었잖아요. 이것을 좀 희석시켜줄 수 있을지, 만족시켜줄 수 있을 만한 밸류업 공시가 나온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도 또 한 번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의 밸류업 공시가 실제로 나오는지 한번 뉴스 플로우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방산주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키움증권에서 목표주가 상향 소식이 나타났습니다라는 부분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오늘 장중 고점 치고 올라간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거의 뭐 9에서 10% 상승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고점에서 약간 상승폭은 줄여냅니다. 그래도 5.66% 그 강세는 좀 유지를 하면서 93,40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LIG 넥스원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잖아요. NH투자증권에서 목표주가를 45만 원에서 올려 잡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실적 때문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수출, 내수 모두 긍정적이었고 앞으로도 사상 영업 이익치를 도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을 했고요. 워낙 이제 천궁2 긍정적이잖아요. 그 무기 경쟁력 체제 이런 부분들 앞으로 관심 있게 봐라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현대로템과 하나시스템입니다. 지금 현대로템이 3% 12만 원 선 터치했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1% 상승하면서 45,750원 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차 시총을 꺾었네라는 소리입니다. 시총 5위까지 올라간 흐름들 포착이 되고 있고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0.5% 하락 88만 원 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시장은 확실히 방산이 이끌고 있네요.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랜만인데요. 비트코인 한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격을 막 때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8만 달러대까지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권 밖으로 좀 내어놓는 그런 투자의 방향이 있었는데 자, 어느새 근데 슬금슬금 올라와서 간밤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다시 한번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또 어떻게 잡아야 할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뭐 그동안 최근 한 달 동안 그 조정 8만 달러대까지 나왔다가 지금 단기간에 한 달 만에 비트코인이 한 40% 올랐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몇 시간 만에 20%가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코인 시장이 다시 불붙는 것 아닌가 기대감이 펼쳐지고 있고 간밤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일단은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 소식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더 개선된 여지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주식 사야 될 타이밍이다. 얼마 전에도 그 얘기하고 나서 미국 시장 쭉 갔잖아요. 근데 이것이 미국 시장, 주식 시장에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한번 튀어오르는 이런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뭐 관세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질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 전략자산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경제 유튜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유튜브가 있었는데 거기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국부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채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식의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지만 STO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엮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시장의 부각, 관심이 더 커질지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받고 있는 컴투스 홀딩스가 오늘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인 발행 이력 있는 다날 역시 4%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STO 관련주 대표적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 얘기할 수 있겠는데 1% 상승. 그보다 상승폭이 괜찮은 건 우리기술 투자도 좀 연관돼 있거든요. 업비트와 STO 관련주로 6% 상승하면서 7,33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또 두나무 지분 그 율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하나투자증권 역시 1.6% 이상 상승하면서 3,61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 함께 진단을 해봤고요. 이제 종목별 투자 전략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이슈 필터로 종목별 투자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ke eDaily great again. Market now Ibu great again. 네, 5월 19일부터도 저희 마켓나우 2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보다 더 알찬 시장 정보를 저희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개편 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시장에 대한 해안 많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데일리 이슈 필터를 통해서 시장에서 조금 체크해봐야 되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역시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한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소를 해드립니다. 채팅창에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동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네. 시장의 온도는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흐름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시장 상황 자체는 상당히 좀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호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날 미국 증시 먼저 봤을 때 일단 지수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상승해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분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미국과 영국의 무역협정 체결 그리고 AI 칩 수출 규제 완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일단은 분류되는 모습이라서 시장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관세, 무역과 그리고 AI 이쪽 부분을 확인을 해볼 텐데 우선 영국과 미국의 무역 협정이 처음으로 좀 체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중국이랑도 고위급 회담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주말에도 좀 뉴스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문가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무역 협상? 네, 일단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 네. 영국이랑 굉장히 지금 새로운 무역 협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도 협상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 그리고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중국과의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추가적으로 관세를 낮출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내놓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뭐 지금 외신에서 나오는 거는 145%에서 50%까지 낮출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아직은 뭐 실질적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예상치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칩 수출 규제는요 그게 폐지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님은 어떤 부분 쪽으로 힘을 싣고 계세요? 일단은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145% 정도 네. 때려버리면서 이제 서로 좀 상극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상 앞으로 이 AI 패권을 이제 쥐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크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런 가운데 그동안의 이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부과를 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측 이제 인사들도 이거는 좀 심하다. 이런 느낌들의 발언을 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기대감이 기술주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증시에선 기술주도 반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어떠한 이슈, 어떠한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조금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섹터가 역시나 아무래도 저희가 실적 시즌이기 때문일까요? 실적 잘 나오고 있는 화장품, 뷰티 좀 첫 번째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뭐 상한가에 올라선 종목도 있었고요.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종목 자체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두 종목 정도를 추려왔고요. 네. APR과 삐아라는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 뭐 그 외에도 한국콜마라든지 좀 튼실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등락률이 있는 이런 종목들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두 종목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시장의 크기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이제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시장의 파이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이 화장품 관련주들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은 종목을 두 종목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APR 살펴볼 텐데 뷰티 디바이스 관련 기업이고요. 우선 국내에 대한 의존도보다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트도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APR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신규 상장된 이후에 이렇게 크게 시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가 어제 강하게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신고가 영역에 들어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제가 앞에서도 몇 번씩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고가의 영역에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가는 말에 올라타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APR은 앞으로도 충분히 움직임이 괜찮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지금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만 원을 지금 상회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전날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 거래량이 좀 죽어주면서 이런 거래량이 죽어주는 구간은 저는 차라리 건강한 조정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신고가 돌파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삐아는요? 삐아는 어쨌든 뭐 색조 관련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삐아 자체로는 어떠한 부분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삐아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차트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네. 좀 전에 보셨던 이 APR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저점에 위치해 있는데 그동안 최근에 신규 상장 이후에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11월 달부터 어느 정도 하락세를 멈추면서 꾸준하게 매집하는 흔적들이 보였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거래량들이 조금씩 살아남과 동시에 이제 한한령 해제라든지 이런 그 K-뷰티 관련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이 나오는 이런 모습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잘 나왔고 앞으로도 더 잘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다시 받고 있는데요. 두 종목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요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하는 방송이거든요, 전문가님. 네네. 그래서 또 채팅창에 궁금한 점 남겨주셔가지고 질문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광물 협정이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그 후에 트럼프가 뭐 30일간 휴전을 해야 된다 하면서 러시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건주에게 호재인지 주가가 반영이 될지 좀 궁금하다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재건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금 3년 이상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초기에 나왔었던 그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크게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는 제 관점입니다. 지속적으로 나왔었던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미국이 중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너네 뭐 휴전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슈가 처음 나왔던 이슈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몇 번씩 꾸준하게 나왔던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선반영되고 시간이 너무 길게 조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협정 자체로 뭐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볼 텐데요. 신규 상장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상장한 종목 나우 로보틱스죠. 엄청 잘 갔고 네. 그리고 오늘도 두 종목이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공모가 대비 선전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뭐 차트상으로 보나 실적으로 보나 이렇다 할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상 크게 없긴 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가져왔던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시장의 테마라고 할 만한 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 최근에 이제 가장 시장에서 뚜렷하게 이제 주목받았었던 종목들이나 테마들이 대선 쪽으로 많이 쏠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관련주들 외에는 사실상 크게 볼 종목들이 없었다. 이럴 때에 이제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가끔씩 신규 상장주들이 강하게 이런 시장에서 움직여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몇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어제 이제 상장했었던 나우 로보틱스를 먼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우 로보틱스가 어제 상장한 이후로 오늘도 오전까지 정말 크게 상승을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 업체가 세계 최초로 이제 로봇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시켜서 나우 로보틱스가 오늘도 이렇게 상승세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 최초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주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간에 이 AI라든지 로봇 관련해서는 이쪽 기업들 꾸준하게 움직임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일단 나우 로보틱스 한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상장한 기업들은 좀 어때요? 네. 원일 TNI랑 우가노이드 사이언스. 네, 원일 TNI랑 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 네. 두 종목인데 네. 일단 이 신규 상장주 종목들은 사실 차트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오전까지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적용을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네. 지금은 좀 윗꼬리를 달면서 좀 빠지고 있는 네. 모습이라서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두 종목이 원일 TNI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23,600원이고요. 그리고 오가노 사이언스 잠시 보겠습니다. 네. 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오가노이드 네. 사이언스 네. 어렵네요, 종목이. 이름 길죠,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시가를 꾸준하게 받쳐주면서 지금은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원일 TNI보다는 나우 로보틱스와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 두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 상장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거 대응할 때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뭐 분봉 차트로 봐야 돼요? 뭐 어떻게 대응하세요? 네, 이런 종목들 네. 같은 경우는 사실 분봉상으로 네. 이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네. 보는데 일단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자면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주면서 고점까지 돌파를 네. 해주면서 일단은 분봉상에 계속해서 이런 거래 대금이 강하게 터져주는 모습들을 네네. 확인을 해준다라면 한번 눌림 줄 때마다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셔야 조금의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들이 충분히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신규 상장주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갖고 온 섹터는 방산 섹터입니다. 방산주들이 실적 잘 나왔습니다. LG 넥스원이 또 놀라운 실적 네. 발표했고 수주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방위산업 관련해서 체크해볼 만한 모멘텀 그리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방산 종목들이 좀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적이 일단 굉장히 잘 나온 네. 상태고요. 그리고 해외에 사실 이제 K방산이 정말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뭐 K9 자주포도 많이 수출을 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무기라든지 부품들을 수출을 많이 하는 상태인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모멘텀을 한번 따져보자면 실적도 실적 기반이지만 최근에 이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제 테러로 인해서 전쟁이 좀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실적을 제외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전쟁이 좀 확대가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이 방산주들 충분히 움직임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오전에 또 한번 뉴스가 나온 게 이게 키슈미르에서 인도 군인이 대략 한 40에서 50명 정도 사살을 당했다라고 네. 하면서 파키스탄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또 인도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서로 또 보복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국내의 이 방산주들이 조금 더 움직임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산주들 중에서는 어떤 거 좀 보고 계세요? 네, 방산주 같은 네.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볼 게 저는 한국항공우주를 좀 한국항공우주요.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 좀 시세를 내는 것 같은데 네네. 네, 한번 볼까요? 네. 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꾸준히 이제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네. 보셔야 된다라고 충분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3월 달에 신고가를 한번 찍어주고 나서 이제 그 가격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략 한 전고점이 98,000원 정도 되는 이런 모습인데 이 종목을 앞으로 꾸준하게 한번 보신다면 충분히 괜찮은 움직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반이 되는 게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런 전쟁 관련이나 아니면 실적 네. 관련해가지고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저는 그 네. 현대로템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현대로템, 네. 그 전철 관련해서 좀 수주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해서 현대로템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현대로템도 네. 마찬가지로 일단은 신고가 네. 영역에 위치해 있고 현대로템 꾸준하게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반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상 제가 이제 접근을 할 때는 주가가 우상향할 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우상향할 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저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을 좀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현재 신고가 움직임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이렇다 할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봤을 때 네. 2월 달에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강하게 실려주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런 모습들을 좀 기반으로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대응을 네.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신규 상장주 그리고 방산주까지 주요 섹터들 다뤄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공약주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국항공우주를 오늘 공략주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을 뚫어주려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오늘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터져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고점에 대한 가격 저항을 받고는 있지만 앞으로 있을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실적을 기반한 상승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주 네. 중에서도 한국항공우주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런 손절가는 뭐 없이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좀 중장기적으로?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85,000원에서 네. 한 9만 원 정도까지 오늘 시가까지 한번 눌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손절가는 크게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손절가는 가져오지 않았고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85,000원에서 한 9만 원 정도 이렇게 눌러줄 때 한번 매수해 보신다면 충분히 괜찮은 흐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동아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서 꼭 체크해봐야 될 이슈와 공략주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값이 나날이 치솟으면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는 배경과 또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송종길 한국금거래소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국제 금값이 한때 온스당 3,500불까지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정이 안 되고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에서의 이제 중동의 어떤 분쟁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또 분쟁도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무역 정책이 가장 큰 또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대거 금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부분. 거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 전 세계적으로 이 실물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바 풍기 현상으로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금거래소의 강점은 그 품귀 현상이 있어도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강점인데요. 작년 매출이 1사분기에 7,20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1사분기에 1조 4,30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럼 매출이 2배 성장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품귀 문제가 있어도 금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매출의 어떤 그 성장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금융권에서의 위탁 판매, 골드바 판매량도 한 3-4배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통한 매출 또한 전년 대비해서 한 8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금값 어디까지 오를 걸로 예상하시나요? 금값은 지속적인 우상향을 저는 보는데요. 그런 이유는 무한한 자원은 아닌 유한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매장량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노출된 것은 한 5만 5천 톤입니다. 시중에 노출되어 있는 사용량은 19만 톤을 넘어섰고요. 매장되어 있는 5만 5천 톤 역산을 해보면 한 12년, 13년 후에는 그 고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가치가 높기 때문에 재생돼서 사용될 금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한 20년 정도면 금이 품귀 현상이 더 악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는 4,000불, 심지어는 해외 전문가들의 어떤 그 진단을 봤을 때 10,000불이 넘어선다라는 어떤 기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 투자를 하면서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은행 대출을 받아서 금에 투자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고요. 자기 여유 자금의 한 10%, 요즘은 이제 또 금값이 계속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여유 자금의 20%까지 올려서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금 투자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장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이번 주 어쨌든 우리 시장은 끝이 나지만 주말 사이에 또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관세 협상도 있고 또 이번 주 FOMC 회의도 있었고 최근에 환율도 좀 움직이고 있고 이런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시장 대응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는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또 때마침 단장님 나오시는 타이밍에 관련된 중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저희 연휴에도 환율의 움직임이 또 네. 심상치 않았고 네네. FOMC 회의도 있었고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에는 또 협상도 있습니다. 네네. 자,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할지 일단은 네. 연준 FOMC 결과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그냥 지나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중요한 코멘트들이 좀 있지 네. 않았나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글쎄요.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FOMC 하면은 다들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쵸, 예. 이번 FOMC처럼 아무 관심 없이 지나간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연준을 계속해서 이제 와칭을 해야 되니까 연준 와칭하면서 이번에 나왔던 거에 대한 포인트를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연준이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 첫 번째는요. 연준은 성장 데이터가 향후에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데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가 데이터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달에는 연준에서 했던 얘기가 지금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이번에는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얘기는 물가가 다시금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장이 둔화될 것 같으면 금리를 인하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엉거주춤한 모양새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하나 해요. 결국에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 또 포인트로 준 게 뭐냐면 이 관세를 갖다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과거에는 2019년도에는 관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해서 경기가 둔화될 것 같으니까 먼저 금리 인하를 해줬거든요. 그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줬는데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아요. 뭐라고 정확히 표현을 하냐면 2019년도에는 선제적으로 인하한 게 맞다.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인하할 때 그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6%밖에 안 됐다. 왜냐하면 그때는 2% 밑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물가를 신경 쓰지 않고 성장이 조금 둔화될 것 같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을 받쳐줬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뒤집어 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전히 3% 가까이 돼요. 2%를 넘어서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함부로 금리 인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현재 이미 작년도 고점이 5.5%였는데 거기서 1% 가까이 낮춰진 4.5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도 꽤 낮춰놨고 앞으로 불확실성이 커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지켜보기에 굉장히 좋은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무언가를 보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확인하고 후행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걸 사실상 선언적으로 박은 거잖아요. 딱 그 얘기를 듣고 6월 달 금리 인하 할 것이다라고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예상을 했는데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훅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떨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세 문제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시장을 지켜줄 거다라는 기대, 요걸 갖다가 연준에서 이번에 파월 의장은 그거를 좀 많이 낮추는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또 얘기했거든요. 네. 금리 이 파월 의장 이게 이런 선택을 한 파월 의장에게 확실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트럼프 그렇습니다. 대통령. 오늘도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뭐 네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던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그냥 이 자세를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네, 이제 이번에도 그 기자회견 때도 FOMC 네. 기자회견 때도 그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금의 의사결정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들은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는 네네.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의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듣지 않고 실제 물가하고 성장만 바라보면서 가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 지난 한 5, 6년 정도를 보면은 시장이 흔들릴 때는 재무부에서 재정 지출로 지원을 해주거나 네. 연준이 통화 완화를 해줘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이 두 가지 지원 중에서 연준의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는 조금은 좀 낮춰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이거를 연준의 통화 완화나 아니면 재정 지출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네.
이 연준이 도와주질 않으니까 이 케이스에는 결국에는 관세 문제를 다시 어떻게 매만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걸 만지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트럼프는 너네 연준에서 금리 인하 해주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귀를 닫아버리는 예,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도 약간 어쨌든 요즘은 위화적인 제스처를 네네.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관세와 관련해서의 벽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은 뭐 연준 이야기는 뭐 요 정도까지 일단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연휴 사이에 환율 움직임 때문에 또 이슈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아시아 통화, 뭐 대만 달러를 비롯해서 홍콩 달러도 그랬고 네네. 아시아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강세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이게 왜 이러는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지금 약달러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통화가 강세로 가니까 이게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거라고 보세요? 예, 일단 4월 초에는요. 달러가 약세를 보였는데 네. 그 달러 약세의 이면에는요. 엔화라든지 유로와 같은 선진 통화들, 선진국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지만 선진 통화는 강세고 다른 나라 통화는 좀 크게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는 미국의 신뢰 문제가 생기면서 외환 보유고에 달러 말고 다른 무언가 엔화나 유로화를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골드까지. 그쵸. 그래서 이런 자산들이 수요가 굉장히 들어왔으니까. 강했던 겁니다. 근데 다만 외환 보유고에 아시아 통화를 담기는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 달러의 신뢰 문제 때문에 아시아 통화가 달려가기 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엔화나 유로화가 강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트리거가 되냐면 미중 무역 협상이 뭔가 실마리를 찾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전혀 얘기가 없다. 미국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좀 뭔가 진전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중국이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관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낮춰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쵸. 그리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려는 듯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지금의 관세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협상에 열려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실제 이 협상이 갖다 물꼬를 트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대라는 거죠. 무언가 양쪽 다 급하니까 결국에는 무언가 솔루션을 찾겠네. 근데 이 협상 중에는 뭐가 들어가 주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중국이 통화 환율, 그러니까 위안화의 절상을 일정 수준은 반영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나오게 돼요. 이게 보시면은요 선진국 통화 말고 아시아 신흥국 통화는요 네. 중국 위안화에 연동되는 면이 굉장히 그렇죠. 강합니다. 우리나라 원화도 예, 지금 그렇습니다. 위안화 영향 많이 받죠. 그러면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라는 그런 기대가 시장에 형성이 되면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기 전에 미리 위안화를 사거나 아니면 위안화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통화를 미리 매집을 하는 케이스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환투기 세력들도 여기엔 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거는 대만의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달러의 강세를 기대하면서 달러 약세 쪽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달러 약세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오히려 그런 포지션들을 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나타난 외환 시장의 큰 움직임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무언가 실제 협상에 대한 액션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협상에 대한 액션이 나타날 거라는 기대 그 기대가 위안화의 절상을 가져갈 거라는 기대. 요게 아시아 국가 통화들을 갖다가 강세를 만든 거고요. 근데 또 이제 보면은 최근에 또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이렇게 빠르게 관세를 낮춰주거나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 네. 이러면서 또 거리 두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협상에 따라서 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위안화 환율도 또 다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도 다시 그날 연휴 끝나고 나서는 네네. 확 내려갔다가 그렇죠. 다시 1,400원대로 올라온 네,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이겠네요. 네, 그렇죠. 1,360원까지 주저앉았다가 이게 1,410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미국 국채를 뭐 일본이 던진다, 중국이 던진다 이런 네네네. 얘기가 나올 때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뛰었었어요. 4.5까지. 그쵸. 그러다 그 다음 날엔 또 이렇게 또 쭉 가라앉아 가지고 지금처럼 또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협상에 대한 실마리가 풀려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를 반영한 면이 조금 더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향후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이 변동성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좀 올라왔어요. 1,412원까지 지금 네네. 좀 올라왔네요. 근데 또 오늘 뭐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미국 쪽의 언론에서 중국 관세를 어쨌든 지금 이번 주에 50%대까지 낮춰줄 수도 있다라는 식의 그런 보도까지는 나왔습니다. 근데 네네. 아직은 그게 뭐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말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주말에 미국과 중국이 어쨌든 베센트와
프리폼이 만납니다. 네네.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될지 네네. 그런 것이 참 궁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그래서 무엇이 중요할지까지는 뭐 다 이렇게 항목별로 볼 수는 없지만 네.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협상을 한번 보면은 일본과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굉장히 항목들이 다양했어요. 네네. 근데 미국이 일본에 원하는 건 간단했습니다. 뭐냐면 대미 무역 흑자를 제로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흑자를 내고 있는 걸 제로로 만들려면 일본이 미국 물건을 많이 사주거나 그쵸. 아니면 수출을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관세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제로까지는 어렵겠지만 일정 수준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쓸 것이냐.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얘기할 때도 엔화의 환율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는 없었다 이렇게 없었다고, 예.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니케이에서는 소문이 이제 돌았겠죠. 루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베센트 재무장관은 엔화 강세를 원했다. 이런 얘기가 돌았고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건 아니다라고 아니었다. 부정을 했어요. 근데 아니땐 굴뚝에 이제 그런 그쵸, 얘기들도 그쵸,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아마 환율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근데 이제 환율을 넘어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걸 갖다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미국이 중국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트럼프나 똑같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원하는 건 그들이 시장을 여는 것. 시장을 열어서 미국의 물건을 사주는 것. 이게 1번이고요. 네. 베센트 재무장관은 뭐라고 하냐면 결국에는 지금 여태까지는 미국이 소비를 하고 중국은 물건을 만들어 팔았는데 이제는 그 롤을 갖다가 바꾸자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제조업을 해가지고 물건을 팔면 중국에 팔겠다. 중국이 사달라. 그 얘기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 부양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물건을 사들이면서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과도한 대미 무역 흑자 이거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앞장서 나가라. 이제 이런 요청들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 어떤 얘기가 더 오가게 되는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그 향후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의 중국에서 저가를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파는 그 구조를 바꿔서 네네. 미국에서 만든 제조업으로 만든 걸 네네. 중국에 팔겠다. 네네. 근데 어쨌든 중국에 팔려면 네. 뭐 환율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네네. 중국의 지금 경기 상황도 체크를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 중국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게 가능할지 여부도 중국은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국도 당연히 신경 쓸 거고 미국도 당연히 네네.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상대 국가가 내 나라 물건을 살려면 네. 상대 국가도 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그쵸, 있어야지 그쵸. 내 나라 예, 물건을 예.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쌍순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도 부양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조금 소극적으로 움직이다가 이번에 이제 위안화가 굉장히 강해지니까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을 조금 더 불을 땡기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중국한테 있어서는 소비 부양이 돼요. 우리가 이걸 보실 필요가 있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중국이 소비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이 수출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되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중국은 그걸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도요. 인구가 15억에 가까이 되는데 수출로만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쵸, 예. 어느 정도는 내수 소비를 갖다 키워줄 필요가 있고요. 내수 소비가 크려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위안화가 국제 통화가 되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쵸. 미국 같은 경우도 국제 통화다 보니까 달러가 안정이 돼서 소비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위안화가 국제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도하게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들보다는 위안화 가치가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 위안화가 약간은 절상이 되거나 올라가는 이럴 때는 그 국제 통화로서의 지위를 올릴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당장의 수출이 희생이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클 거예요. 근데 그 그렇네요. 반대편에서 위안화 국제화라는 카드를 갖다가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양쪽 다 결국에는 합의가 될 부분은 중국이 일정 수준 소비를 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합의가 좀 될 것 같고요. 이게 당장 이번 주에 되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순차적으로 오갈 겁니다. 가겠죠. 많은 갈등도 있을 거고요. 그 방향을 향해 가려고 할 것 같고요. 그게 미국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이 정리해 주시니까 최근에 이 환율 상황을 알 수가 있겠네요. 중국도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겠죠. 네네, 그렇죠. 우리의 위안화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다가 무게를 실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그럼 위안화 올라가면 불리해지는데 네,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미국과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엄청 할 것이다.
앞으로의 추이는 그렇게 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나라의 영향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위안화와의 환율이 연동되는 면이 꽤나 크단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번 주에는 단기간으로 원달러 환율이 출렁거리긴 했는데 네. 다시 1,400원대로 왔습니다. 뭐 네. 그 1,300원대로 내려갔을 때 이제 좀 외국인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주식시장에 한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니면 뭐 우리나라 국채 산다는 뭐 외국 예. 쪽의 이야기도 막 있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의 환율 움직임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되게 바빠지는 게 이 자료를 너무 많이 봐야 되는 게요. 네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3주 전쯤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러다가 건강도 그렇죠. 막 그런 연휴 이야기 때 보면은 1,360원까지 빠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3주 만에 움직임이 110원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연간 움직임을 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 움직임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세 글자로 변동성이 커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드린 이유가 전체적으로 달러 강세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을 때는 강달러 기조 속에서 원화가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강달러 기조 속에서의 움직임 때문에 이 밴드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하고의 협상 때문에 위안화 절상 카드가 나타날 수 있어라는 기대는요. 결국에는 위안화를 사는 대신에 우리나라 원화와 같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통화를 사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네. 그럼 위안화 절상이라는 거는 환율의 하락 요인도 같이 열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상승 요인과 하방 요인이 같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넓어지는 그렇죠. 거군요. 넓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 트리거가 결국엔 협상이 된다 안 된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밴드가 넓은 밴드 사이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들, 단기로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향후의 협상이 안정적으로 된다면 19년도, 20년도에는 위안화가 이제 결국에는 무역 협상이 완장이 되잖아요. 네. 그럼 위안화가 아주 완만한 속도로 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협상이 제대로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위안화의 완만한 절상 이런 것들은 원화에도요. 환율이 조금 강달러 기조가 살짝은 숨을 죽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건영 단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번 주에 있는 이슈를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있을 어쨌든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또 다음 주에 저희가 잘 체크를 해보고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또 단장님 모셔서 네. 이런 해안을 좀 들어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미 트럼프 관세 전개의 첫 결실, 팔란티어 주가 500배, 페이팔 마피아의 저력, 대한민국 LNG 수소 독점 기술 원일 TNI 신규 상장 급등세 대비입니다. 자, 오늘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면서 해보도록 하죠. 지금 트럼프가 18개국인가요? 18개국 정도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죠. 일본도 다녀갔었고 한국도 하는 것 같았고. 근데 결국은 지금 제일 처음으로 결실이 나온 게 영국입니다. 역시 아무래도 그렇죠. 미국이 영국에서 또 독립을 했었고, 그렇죠. 예전엔 대영제국이라고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정말 세계를 지배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지금 미국이 초강대국이 됐고요. 영국은 또 EU에서 탈퇴를 하여
혼자 약간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대영 제국의 그런 자존심도 있고 혼자 섬나라여서 이제 해군력이 상당히 강한, 그렇죠? 해군력이 상당히 강한 그런 나라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도 되게 좀 발음도 미국하고 좀 다르잖아요. 억양이 굉장히 강한. 그 손흥민 선수 여러분들 인터뷰 보시면 약간 영국 영어랑 그리고 독일에서 활약해서 독일어랑 섞여가지고 되게 섹시한 영어가 나오잖아요. 발음이. 뭐 그걸 투박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얘기를 트럼프도 그때 했었죠. 스타머 총리가 방미했을 때 이 억양이 너무 멋있다 칭찬했잖아요. 영국 영어 억양이 너무 멋있다고 그러면서 왜 미국 영어는 약간 좀 기름 바른 듯한 막 그거잖아요. 기름장 바른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고 조금 이 영국 영어는 메마른데 막 탁탁탁 끊기는 스타카토 같잖아요. 어쨌든 트럼프가 그렇게 그 스타머 총리를 만났을 때 그런 칭찬했었는데 어제는 이제 직접 스타머 총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화상으로 연결하여 그렇죠? 같이 어떤 그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죠. 그래서 이제 영국, 미국이 첫 저기를 내놨는데 이제 앞으로 뭐 18개국이 뭐 그 이상으로 뭐 계속 100개국 뭐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어제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밖에 없겠죠. 어제 영국하고 했던 그런 것에 준하는 그렇죠? 준하는 정도로 미국에 내주지 않으면은 완성된 것을 발표하지 않을 거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절대 처음 한 것만큼 밀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은 더 심하게 할 것이고 뭐 영국이라고 조금 더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말드리는 역사적인 어떤 친함 뭐 이런 영어 그권의 비슷함 이런 거로 트럼프가 좀 봐주진 않아요. 보시면은 뭐 아까 억양을 칭찬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스타머 총리한테 영국 뭐 억양이 멋있어요. 너무 아름답네요. 섹시하네요. 이래 놓고 그러니까 애드립을 립서비스로 던진 거죠. 립서비스로 던져놓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강력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계속 일련의 과정이었어요. TSMC도 마찬가지예요. TSMC를 일군 뭐 회장의 어떤 저기를 칭찬합니다. 이래놓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TSMC는 우리나라에 뭐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고 현대차도 똑같았잖아요. 현대차 뭐 정의선 회장님 뭐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보십시오. 전 세계인들은 보십시오. 이렇게 안 하면 관세 폭탄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불러놓고 립서비스로 좋은 얘기는 하는데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자기 이익 철저하게 따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한테 우호적이고 뭐 한국, 일본 뭐 우리나라 우방국이니까 뭐 잘해주겠지. 뭐 이미 그동안 트럼프의 행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게 안 해줍니다. 실리 따지죠. 그리고 일본이 만약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확보가 되면은 한국은 무조건 그 아래로 갑니다. 그렇죠? 절대 일본보다 낮게는 안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 다음에 나올 우리 일본, 뭐 한국, 아시아 쪽 어떻게 나올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자, 어쨌든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서 끝났고요. 나스닥이 1.07로 가장 많이 올랐네요. 자, 지금 다우를 보니까 61선 돌파를 시도하다가 일단 윗꼬리를 달고 끝났습니다. 4대 지수 중에 다우가 가장 느렸었죠. 61선을 혼자 못 가고 있었는데 어저께 장중에 61선을 터치했습니다. 자, 다우존스 30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을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30 종목 중에 보잉이 3.31로 가장 많이 올랐군요. 어제 이제 영국과 미국이 협상해서 이 보잉이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중국에서 못 판 거를 여기다 파는 지금 격이 됐죠. 중국이 관세 보복을 한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막 때리니까 중국도 절대 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했던 행위 중에 하나가 보잉사 항공기를 중국 항공사가 들여오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되돌려가라고 해가지고 다시 미국 공항으로 돌아갔던 이력이 있었죠. 그렇죠. 보잉사 항공기. 왜 세계적으로 프랑스의 에어버스랑 미국의 보잉사가 거의 절반으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그리고 지금 보잉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떤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팔아서 그리고 이런 안정적인 부분으로 이 이미지를 빨리 쇄신을 시켜야 되거든요. 어쨌든 중국에서 막혔는데 어제 영국에서 숨통이 트인 것이죠. 영국에서 100억 달러의 보잉사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장중에 3% 급등을 했고 종가도 3.31로 유지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월트 디즈니가 2.97% 올랐죠.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넷플릭스야 워낙에 날아가 버렸는데
디즈니 플러스도 가입자 수가 줄지 않고 꾸준히 늘어나면서 월트 디즈니의 그 실적에 1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들이 있네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골드만삭스, 아마존까지 있고요. 3M, JP모건 체이스, 캐터필러까지 1.24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자, 다우는 어제 이제 처음으로 이 60일선을 터치했는데 나스닥은 이미 한 일주일 거래일 전부터 60일선을 계속 터치하고 넘나들고 있었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어제는 완전 점령을 했습니다. 60일선 위에서 밑꼬리를 달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우보다는 나스닥의 어떤 레벨이 훨씬 더 높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1.07로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종목들도 그쵸, 플러스가 훨씬 더 숫자가 많겠죠. 평균 지수가 가장 높았으니까요. 자, 지금 14.13, 엑손 엔터프라이즈가 14.13으로 가장 많고요. 애플로빈이 11.88, 두 개가 10% 넘는 상승을 거뒀네요. 그리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7.85가 올랐는데 팔란티어의 기세가 요즘에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미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그 시점 거의 다 갔어요. 지금 이따가 보여주시겠지만 팔란티어 지금 미쳤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S&P 500입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죠. 이미 일주일 한 4, 5 거래일 전에 이미 60일선을 터치했었죠. 얘는. 그쵸? 또 내려갔다가 어제는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60일선에서 밑꼬리를 달고 윗꼬리는 좀 밀렸지만 밑꼬리가 60일선에 정확히 위치하면서 일단 60일선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S&P 500은 이제 500이니까 종목이 가장 많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맨비디아 전부 다 일단 플러스가 났습니다. 자, 역시 버크셔 해서웨이가 또 마이너스가 났고요. 약간 방어주적인 개념이 있죠. CEO가 바뀌었지만 버크셔 해서웨이가 첫날은 조금 빠졌는데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그렉 아벨에 대한 후계자에 대한 것도 그동안에 사실 깜짝 발표가 아니었죠. 항상 같이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워렌 버핏과 의견을 교환하고 이 주주들과 의사소통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 너무 거부감이 있진 않아요. 이 워렌 버핏이 후계자 구도를 말하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버크셔 해서웨이에 몰렸죠. 그 뜻은 후계자 구도에서도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랑 비슷하게 갈 것이란 거를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공감을 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라이리리가 3.25로 좀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60일선을 일단 터치를 했습니다. 다우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 S&P 500보다는 60일선을 늦게 터치를 했고요. 어저께 이제 60일선에 딱 걸려있는 움직임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30종목 중에서는 어떤 게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5.55% 오른 게 있네요. 마콤 테크놀로지, 이게 지금 5.5% 올랐고요. 인텔이 3.40이네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06까지 올랐고요. 온 세미컨덕터부터는 2.50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특징주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랑 같이 해놨는데 회복력이 어느 정도인가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은 아니죠, 팔란티어 테크가. 하지만 지금 이 페이팔 마피아의 어떤 그 저력을 알 수 있는 기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팔란티어 테크의 CEO도 그렇고 다 페이팔이라는 그 스타트업 회사의 멤버였었죠. 그 멤버들이 지금 다 정재계를 포함해서 기업까지 다 주름 잡고 있다. 이래서 페이팔 마피아라는 얘기가 등장을 했는데 지금 팔란티어는 2월 19일 날 고점 거의 다 갔죠. 오히려 넘어섰었어. 거의. 지금 125.41달러를 거의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지금 흐름이 1월 달에 흐름을 가려면 153달러 가야 되는데 지금 117달러까지 회복을 못했고요. 이동평균선으로 봐도 딱 보이죠? 61선, 121선. 이걸 회복을 못했는데 팔란티어 테크는 이미 61선, 121선 아래 깔고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에 대해서 이 의견이 상당히 갈리고 있죠. 당연히 갈리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역사적 최고점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미지오 증권사 이런 데서는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다고 표현을 한 반면에 이 지금 팔란티어에 따라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롭캐피탈의 마크 쉐어풀인가요? 애널리스트가 팔란티어 주식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투자자들이 팔란티어 투자를 꺼리는 배경이 된다. 하지만 동시에 팔란티어는 강력한 성장세를 구가하며 우수한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방송에도 몇 번 나왔던 웨드 부시는 테슬라에 대해서
아니면 팔란티어에 대해서 워낙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팔란티어에 대해서 향후 3년 내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오 증권사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거나 방어적인 의견이었던 반면에 롭캐피탈이라던가 웨드부시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성장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투자자들의 판단이 들어가야 되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니케이 증시입니다. 니케이 증시는 이미 61선에 안착을 3일당 한 다음에 오늘 또 갭상승이 출현을 했습니다. 정말 초강세죠. 자, 떨어졌던 부분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지금 이 38,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121선 요것만 뚫으면 이제 일봉에서는 이동평균선의 저항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세군요. 자, 이제 상승률 상위로 정렬을 해놨는데요. 오늘은 방어주들이 많이 오르네요. NTT 데이터 그룹이라든가 NTT 도코모 같은 통신그룹, 통신업종 이런 것들이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도 다 보면은 스미토모 파이낸셜, 미쯔비시 파이낸셜, 미지오 파이낸셜. 아까 미지오에서 그 팔란티어 의견 나왔죠? 바로 일본계 증권사입니다. 미지오 파이낸셜 그룹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요. 혼다 자동차도 오늘 자동차 괜찮은 흐름이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대만 가권은 지금 61선까지 가려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죠. 지금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오르는 거에 비해서 TSMC의 출발이 느렸기 때문에 대만 가권 지수는 아직 요 정도 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 개파락 부분을 지금 차분하게 메우면서 그렇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 가권지수도 상승률 상위로 정렬했습니다. 액톤테크, 위산금융지주, 라이트온전자, TSMC가 2.29로 요즘에 시가총액 1위 종목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나쁘지 않죠. 우리나라 이동평균선 전부 다 돌파했습니다. 이미 일주일 거래일 이전에 이미 다 우리는 이동평균선 61선을 누르고 위로 올라갔다. 아주 좋은 흐름이죠. 자, 뒤로 가볼게요. 코스닥도 지금 형에게는 조금 뒤지긴 하지만 61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좀 61선에서 조금 오래 버티고 있죠. 여기를 지금 빨리 마무리를 하고 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61선에서 계속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수급이 조금 그래도 바뀌고 있죠. 간헐적이지만 들어오고 있다는 게 틀려진 겁니다. 그렇죠? 거의 매일 팔던 외국인이 4월 25일부터는 6,280억, 6,960, 3,760억, 1,114억. 오늘은 또 815억 팔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일로 따졌을 때 절반의 일수를 사고 있다는 거. 그 전과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전과 흐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지금 원달러 환율 소식 계속 밑에 나왔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거.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한 게 외국인 매수로 인한 하락은 아니었잖아요. 지금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치고 있었으니까. 그동안은 지금 뭐 분석 얘기 나오는 걸로 보면 확률적으로 미국의 달러 가치가 달러가 약해서 원화가 강세가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외국인 매수로 인한 달러 가치 하락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사면 우리나라에 달러를 낼 거 아니에요. 돈을 내고 사야 되니까요. 주식을 갖고 간 만큼 달러를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러가 많아지죠.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 매수가 많아지면. 그 알고리즘까지 더해져서 원달러 환율 하락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플러스지만 강하지 않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거는 그나마 10위에 기아가 있네요. 지금 그 현대차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긴 하고요. 지금 그 자동차 얘기가 어제 또 나왔어요. 영국의 에스턴 마틴이라던가 롤스로이스 같은 그 명차들 있죠. 10만 대까지는 관세를 10%로 해주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10만 대가 넘어가면 이제 27.5를 다시 부과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일본 자동차,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국이 첫 번째로 그렇게 끊었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할 때도 그런 어떤 조금 여유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게 작용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도요타, 혼다도 플러스고 한국의 현대차, 기아도 플러스거든요. 자동차에 뭔가 관세를 그래도 영국하고 친하다고 조금 해주는 게 있을 수 있더라도 우리나라, 일본도 그래도 우방국이잖아요. 조금 자동차에 대해서 좀 여유를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한국,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코스닥에서는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게 파마리서치군요. 자, 사실 파마리서치 특징들을 좀 짚어야 되는데 왜냐면 오늘 역사상 처음으로 4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40만 원도 돌파했고, 킴 카다시안 아시죠? 그 오제이 심슨 그 요즘에 또 계속 나오던데, 오제이 심슨이 사람을 다 죽인 걸로 다들 유심을 하지만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카다시안 아버지 변호사잖아요. 그 막대한 돈으로 킴 카다시안이 지금 뭐를 맞는다고 했습니까? 카다시안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연어 정액 주사 맞는다고. 그 다 아버지가 그 오제이 심슨 변호해가지고 번 돈이에요. 어쨌든 그 돈으로 연어 정액 주사를 맞는다. 그래서 리쥬란 힐러를 만드는 파마 리서치가 지금 계속해서 입소문으로 세계로 퍼지고 있고,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40만 원 돌파에 기염을 토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입니다. LNG 액화 천연가스 섹터가 3.97%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30%죠. 하지만 신규 상장한 날은 따블이 되죠. 지금 400%. 근데 원일 T&I가 지금 신규 상장에서 지금 80%가 오르고 있는데, 지금 조금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한화엔진, 코스피 종목 K가 붙은 건 코스닥입니다. 코스피 한화엔진도 8.8이 오르고, 동성화인텍 코스닥 종목 4.50, 한국카본 이런 LNG 본행제 만드는 업체까지 있죠. 한국전력, SK 같은 대기업도 여기 껴있긴 합니다만 움직임이 조금 둔하죠, 저런 것들은.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원일 T&I가 뭐길래 지금 저렇게 80% 오르는가? 자, 원일 T&I 띄워놨고요. 그리고 원일 T&I에 조금 눌려서 그런데 지금 오늘 또 상장한 게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종목도 상승했어요. 요거는 지금 원일 T&I에 비해 상승폭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얘도 지금 50%대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캡처한 거 기준으로. 원일 T&I랑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두 개가 지금 상장했는데 오늘 동기죠. 둘이 동기인데 이 완전히 하는 사업은 달라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제약바이오 쪽이고요. 원일 T&I 같은 경우는 지금 LNG 관련주인데 보니까 어떤 기술이 있냐면 이런 기술이 있답니다. LNG 분야에서 증발가스를 LNG랑 혼합을 해가지고 재액화하는 재액화 기술이 있답니다. 근데 그 재액화 기술이 국내 독점 공급이라고 지금 하네요. 지금 일반 청약 경쟁률이 1312.21대 1 나왔거든요. 굉장히 지금 일반 청약에서 이 지금 히트를 쳤었어요. 그리고 기업 수요 예측에서도 희망밴드 상단으로 공모가 결정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데뷔 전 무대에서도 괜찮았는데 데뷔 무대도 괜찮은 지금 흐름이죠. 그러니까 데뷔 전 무대에 지금 두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기업 수요 예측이 있고요.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하는 수요 예측이 있고요. 거기서 공모가가 결정되면은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이란 거는 몸값이에요, 몸값. 이 원일 T&I가 우리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밴드라고 하죠. 얼마부터 얼마까지 몸값을 쳐주세요 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너네의 어떤 지금 같은 업종 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네가 원하는 몸값은 못 줄 것 같아. 그런 거는 후려쳐가지고 희망밴드 하단으로 공모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희망밴드 상단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원일 T&I가 자기가 원하는 몸값만큼 일단 데뷔 전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을 거기에 공감대에 맞게 받았다는 것이고, 그걸 이어받아서 일반 청약 경쟁률도 높았다는 것은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뷔 무대, 데뷔 전에 화려했다고 해서 데뷔 후에까지 화려한 걸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프로야구에서 고등학교까지 날렸던 애들이 계약금 엄청나게 받고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딱 들어와가지고 첫 시즌부터 망해가지고 퇴출되는 사람 많아요. 증시도 똑같아요. 데뷔 전에 아무리 화려하게 데뷔해도 데뷔를 하고 나서 주구장창 빠져가지고 상장 폐지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기업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많아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원일 T&I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데뷔 첫날인데 일단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로 오르고 있다. LNG 수소 독점 기술, 요게 지금 한미 정책 수혜 이런 것까지 지금 얽히면서 성공적인 신고식을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원일 T&I가 워낙에 강해서 소개시켜드렸지만 아까 말한 대로 파마 리서치 오늘 40만 원 돌파. 오늘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바로 위엔 또 휴젤이 있었죠. 여러분들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을 놓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한 줄 매도평은 팔란티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PER이 5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500배의 의미는 1년 만에 500배의 이익을 끌어당겨서 다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엔비디아는 말할 건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팔란티어의 별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팔란티어 이쯤 되면 팔딱뛰어 아닌가?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거래 금요 시장이잖아요. 뭐 실적 시즌 속에 여러 가지 반도체나 뭐 정치 테마주나 관련주 전략 궁금하실 것 같아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차영주 ISN 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도체에 호재가 좀 있었잖아요. 뭐 AI 반도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규제만큼은 아닐 것이다. 미국 쪽에서 아직은 조금 더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올라가긴 했는데, 근데 종가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닥. 네, 오늘 시장도 뭐 그닥 이런 것 같습니다. 반도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그것부터 좀 풀어볼까요? 예,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아직까지 이제 지금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우리가 이제 관세 정책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식 시장이 상당히 셈법이 복잡한 게 보통 이제 보면 본질 가치를 이제 따지는 부분들 우리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본질 가치 외에 외부 변수, 즉 트럼프의 관세 외부 변수까지 봐야 되니까 셈법이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나오는 것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AI 칩 통제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이든 행정부부터 중국 때리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G2 국가가 우리가 이제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국과 이제 그 싸움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흔히 이제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글에 사자가 두 마리 있을 수는 없다. 이런 거가 이제 로마 때부터 나왔던 어떤 하나의 격언이다 보니까 중국의 발호를 현재 지금 미국이 가만히 둘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AI와 관련된 반도체 칩에 대해서 현재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죠. 근데 이제 그게 곧 시행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제동을 걸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이제 시행인데 이 부분을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저 워딩만 놓고 본다라면 뭐 그러면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를 통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해서 100% 넘게 관세를 부과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GPU 반도체에 대해서는 시리얼 넘버까지 통제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거는 무슨 이야기지?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는 충분히 의구심이 들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워딩을 놓고 본다면 이제 언론에서도 이 얘기들을 보면 먼저 이게 철회가 아니라 더욱더 디테일한 강화다라는 얘기를 써야 되는데 언론의 이제 그 얘기들을 보면 그냥 철회라고 썼어요. 그리고 맨 밑에 가서 정말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그냥 철회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끝까지 안 읽어보면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 있게 좀 돼 있는 언론들을 제가 몇 개를 봤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저희 이데일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은 단순 철회가 아니라 보다 좀 디테일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그룹, 2그룹, 3그룹 뭔가 좀 이렇게 벌써부터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지 않습니까? 네. 단일하게 싹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반도체 호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기조를 놓고 본다라면 이러한 움직임, 그러니까 즉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한 가지 여담입니다만 지금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 체계가 이렇게 허술했나? 라고 우리가 의외의 상황들을 봤는데 이번에 중국 전투기가 라파를 격추시켰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전투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 우리는 이제 서방 언론을 접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폄하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기술, 특히 이제 첨단 기술에서는 우리가 좀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아라고 봤는데 라팔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글로벌리 우수한 전투기로 우리가 봐왔거든요. 프랑스가 우리가 항공 강국이죠. 지금 이재 기자는 나이가 어리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콩코드 비행기라고 있었습니다. 네. 콩코드 비행기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프랑스가 이제 영국하고 주도해서 만든 거거든요. 주로 이제 프랑스 기술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항공 기술을 갖고 있는 프랑스인데 이거를 중국이 했다. 그렇다. 자,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첨단 기술을 더욱더 옥죄할 수밖에 없겠죠.
이 정도라면 그러면 반도체를 더욱더 옥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뉴스는 어떻게 봐야 된다? 앞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시간을 두고 더욱더 중국 때리게 나선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그런 뉴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에 뭐 드론 얘기 모르게 또 한참 또 네.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건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일단 너무 안심하기보다는 약간 또 협상의 카드로서 숨 쉴 틈을 만들어줬다라고 그 정도로 좀 인식하는 게 예, 좀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에 틈을 주긴 했는데 어쨌든 쿠션 작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는데 인기는 여전한가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서화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네. ETF, 그러니까 반도체로 구성된 장바구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그 ETF는 또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 이슈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믿을 만한 그런 신뢰성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 뭐 거기서 나온 이제 보도 자료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카카오페이 증권을 통해서 이제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내막들을 좀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증권사들이 개인정보인데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은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1위로 보는 것이 그 현재 지금 이제 달러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겨우 8억이 아니라 8억 달러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8억 달러. 예, 네. 8억 달러. 근데 저기서 달러 보게 된다면 개인이죠. 1위, 3위를 보면 전부 다 우리가 그 레버리지예요.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ETF 3개를 샀는데 ETF 2개는 레버리지 리페트 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증권사 외에 가끔 이제 대형 증권사들이 이런 분석 자료들을 좀 내놓는 거 보면 여전히 서학개미 분들의 그 매수 상위를 보면 우리가 레버리지가 상당히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 선호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레버리지 ETF예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변동성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SKT 사태 이후에 지금 SKT의 신용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주식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된다.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이제 ETF라는 상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상당히 우리가 잘 활용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정말 미국에서 뭐 조금 전에도 팔란티어를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막 얘기들을 했는데 어떤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면 ETF를 활용하는 전략 굉장히 좋고요. ETF도 우리가 이제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수익률로 치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지속적으로 갖는 것은 좋다. 단 너무 레버리지가 큰 것에 대해서는 위던 아래던 이거는 자칫 방향이 잘못된다라면 어떠한 매매 정책이든지 통용이 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책을 보고 이제 공부를 하고 유튜브라든지 저희 같은 이제 이데일리 증권 방송을 보고 공부하시지만 이 틀, 그러니까 책과 이데일리 방송의 기본 틀은 우리가 정상적인 매매지 레버리지 매매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방식이 통용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실적단에서의 전망이 하반기에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근데 자연스러운 이 흐름인 것 같기는 해요. 소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걸 보고.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7만 전자에서부터 5만 전자 올 때 6만 전자에서 5만 전자 올 때는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7만 전자에서 6만 전자 올 때 실적이 나빠진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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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져야 된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려면 삼성전자 좋아져야 된다는 어떤 당위론까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저도 확신을 좀 갖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잘 돼야 된다는 당위론은 저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당위론과 잘 된다는 것은 별개죠. 삼성전자가 잘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이번에서 보여지듯이 삼성전자의 매출이 가장 큰 것은 휴대폰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가장 큰 것은 반도체거든요. 근데 이번에 반도체에서 영업이익이 생각만큼 못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들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하이닉스가 최근에 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이거 좀 아이러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채가 왜 늘어나고 있지? 하이닉스가 장사가 잘 된다는데 연구개발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아닌가요? 게 아니고 예. 정확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HBM 같은 경우 주문 제작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이지혜 기자님이 뭐 이지혜 기자님한테 누가 만나려고 하면 미리 예약을 걸어놓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야 언제 시간 되냐 하는 거죠. 근데 기업은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그거를 돈을 선수금을 거는 겁니다. 그게 부채거든요. 네. 미리 돈을 받아놓은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매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물건을 또 이게 납품해야 납품을 해야 되는 되니까? 거니까 예, 그 전에. 선수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 선수금보다 미리 우리한테 제발 HBM을 좀 다오라고 다른 기업들이 하이닉스한테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게 돈을 먼저 받은 거니까 부채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이게 나중에 다 100% 매출로 바뀝니다. 대부분 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좀 실적이 저는 개선될 거다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을 때 선수금 비중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이닉스가 단순하게 블랙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그게 재무제표에 미리 나타납니다. 선반영되는 선수금을 보자. 그러면 저는 하반기 때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대폭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네, 역시 또 역대 최고의 실적을 또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기대감, 계속. 예, 성수감이 또 쌓이고 있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실적 발표 시즌에 뭐 삼성전자에서부터 포문을 열었으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지만 그 데이터를 쭉 보면요, 이게 실적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발표난 이후에 주가의 변동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뭐 통상적으로 많이들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번 실적 시즌에서의 관점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딱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도 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 이데일리 시청자분에게 차용주의 기준점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우리가 그 S&D랑 데브시서즈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둘 다 매출이 늘었어요. 근데 매출이 늘은 거 비해서 S&D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40%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80%가 늘었어요. 그럼 주가가 올라갔어요. 네.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매출 대비 영업이익 증가폭이 커야 돼요. 데브시서즈는 어제 오늘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매출은 40%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20%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 영업이익 비중이 늘어나는 게 더 커야 돼. 이게 정상적인 기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정비 변동비인데 여기 복잡하니까 어쨌든 매출이 늘어난 건 좋아. 근데 영업이익 증가 폭이 매출 증가 폭보다 커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남는 게 많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쉽게 그게 이제 얘기해서 그런 남는 부분들이다. 장사. 우리가 매출이 늘어날 때마다 비용이 따라서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봐야 되고 인건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저는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자제분들이나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조카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치킨 좀 사줘 그러면 그거 안 사주는 부모가 어딨겠어요. 치킨 사주죠. 근데 그 대신 성적표를 가지고 나중에 야 치킨까지 얻어먹은 놈이 성적 이거밖에 안 나와? 라고 야단을 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주가라는 것들이 선반영되는 것들을 보면 증권가에서 호실적이 기대되나 지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라면 선반영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주가가 단기간에 30% 이상 올랐다? 그러면 저는 이건 선반영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 호실적인 발표를 하다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선반영됐으니까. 반면에 기대보다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럼 오히려 더 하락으로 변동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는데 생각보다 그게 폭이 적다? 그럼 하락으로 변해요. 반면에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긍정적인 비율을 안타깝게도 말씀 못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HBM을 개발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폭발하는 거죠. 얘는 치킨을 안 얻어먹은 거예요. 혼자 묵묵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주가가 좀 올랐다? 얘 치킨 좀 얻어먹었구나. 주가가 안 올랐다? 얘는 치킨을 아직 안 먹었구나. 그러면 이제 치킨을 내가 사줘야지.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야지. 라고 보는 관점. 차현주의 두 가지 관점. 매출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커야 된다. 그다음에 주가가 치킨을 먹었냐 안 먹었냐. 요거를 구분하시면 저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께서 나름대로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만의 그 투자 전략에 대한 그 뭐랄까요 기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에서만 보자면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야지 그렇죠. 그건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는요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네. 주가가 안 가는 게 마땅한 그 공식에 따르면은 이치이네요. 그렇죠. 예. 매출 대비 영업이익 증가폭이 좀 적고요. 저는 우리나라 3대장이 상당히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들 중에 하나가 3대장의
이런 답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가 흔히 하는 일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걸 떠나서 삼성전자는 휴대폰과 반도체, 물론 가전은 작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 우리가 검색 엔진에서 또 AI까지 가는 거, 카카오는 이제 우리가 카카오톡을 쓰고 다양한 것들을 쓴다. 뭐 이 정도 내피셜은 내러티브는 충분히 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외의 것이 무엇이냐라는 알파가 붙는 세 가지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HBM, 네이버는 그 AI를 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지. 카카오는 그러면 앞으로 신모델은 뭐지? 라는 부분들에 대한 답이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네이버 같은 경우 오늘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뭐 기대에 못 미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네이버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다. 그래서 카카오가 조금 더 반사 이익을 보는 거 아니야라고 보는 분들이었는데 둘 다 AI와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모멘텀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보니까 막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AI 쪽에 이제 검색을 모두 이제 대체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유튜브나 그렇죠. 챗GPT에 검색하고 퍼플렉시티 저만 같은 데다 하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는 글로 옮겨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글이 뭐 주가가 빠지고 뭐 간밤에 좀 소폭 반등하긴 그렇죠. 했습니다만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죠. 뭐 예. 우리 일상생활 저 같은 경우도 검색하는데 벌써 3분의 1 정도는 챗GPT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만큼 그전엔 저는 네이버만 썼으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벌써 네이버에서 차용주가 3분의 1이 빠진 거죠. 그것도 더하면 굉장히 큰 거죠. 예. 네. 전통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대응 전략도 결국 이제 AI 쪽으로 가겠구나라는 자연스러운 흐름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주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서 네. 투자 유의사항으로 꼭 함께 얘기가 되고 있는 정치 테마주에 대한 얘기도 그렇죠. 빼놓을 수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금요일에요.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결정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결정이 나느냐면 11일 날 대선 주자들이 등록하는 공식 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등록을 할 거고 국민의힘도 어느 분이 됐든 등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무소속이 나오든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공약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공약 중에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지만 일부는 빈 공짜를 쓰기도 하고 그게 나중에 정책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공약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이게 정책으로 바뀔 수 있는 주식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저는 증권주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원전주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약이 정책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건 네 생각 아니야? 두의 어떤 교집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후보들이 교집합을 내세우는 것들은 나중에 어느 누가 대통령이 당선될지는 뭐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정책화될 가능성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유권자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공약으로 나오게 정책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이제 요 세 섹터에 대해서는 투자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지수 5,010대를 열겠다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는데 뭐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분이 그것을 또 마다하겠습니까? 지금 표가 몇 표인데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잘 보시면 단순하게 인물주라든지 아니면 그냥 공약 발표한테 따라가는 것보다는 묵직한 종목들을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관세 이슈는 네. 계속 가는 거잖아요. 예, 아주 간단하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의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그거까지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짧게 얘기하면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막판에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 말고 어제 새벽에 그게 이제 FOMC보다 일단 뭐 중국과 10일 날 만난다 이 소식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영국과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는 그동안 피해주였던 그러니까 관세 피해주였던 것들이 관세 리스크가 해소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저는 자동차, 철강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피해주로 눌렸던 것들을 다음 주부터는 리바운드를 위한 매수 구간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원하게 한 주간 좀 정리해 주시면서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담한 대담이었고요.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제약바이오 업종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좀 움츠러드는 흐름들이 역력하잖아요. 특히 미국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그렇습니다. 뭐 KRX 헬스케어도 한 주간의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그 맥락은 미국 정책 불확실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미국 약가 인하 그리고 의료비 지출 감소 이거는 제약사들의 수익성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의약품 미국 생산 장려 이런 부분으로 공장 이전되면 비용 부담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규제기관 지하. 불확실하다는 거죠. 어떤 규제가 나올지 이런 부분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데 정책 변동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단위나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신약 개발에 대한 비용도 증가할 수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슈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고꾸라진 이유가 바로 이 이슈가 있었죠. 의약품 관세 이슈. 2주 안에 어떤 틀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지 관심사입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25% 이상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심하면 100% 이상까지 뭐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유럽으로부터 약 1,460억 달러 수입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EU에 부과가 된다면 GDP에서 손실이 좀 있겠죠. 그런데 반대적으로 미국 쪽으로 생각해봐도 비용이 급증하는 미국 내 비용이 있고 환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윈윈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이 부분도 고심이 좀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 인물 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비나이 프라사드라고 해서 FDA의 그 생물의약품 평가 연구센터 국장이 새롭게 임명됐는데요. 이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또 타이트하게 움츠려드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사에 대한 과거 발언 때문입니다. FDA 가속 승인 제도에 비판적이었다.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뭐 제약바이오에서 신약이 나오거나 뭐 바이오 의약품이 나타나면 훨씬 타이트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물 효용성 이런 부분도 검증이 더 까다로워지는 거고요. 그런 이슈 있고 이 국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이제 임명이 된 코로나19 백신 그때 회의적이었고 엄격한 임상 시험 요구가 예상된다. 이건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뭐 제약바이오 기업과 빅파마들과 기술 이전할 때도 기술 수출할 때도 굉장히 까다롭게 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인지, 그러니까 리스크를 예상하게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 보면은 미국은 자꾸 미국 내에서 생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좀 담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내의 생산 시설은 긍정적으로 타이트한 거를 좀 풀어줄 거고 해외 수입품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감독도 비용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올해 글로벌 제약 바이오사들이 알아서 기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 내에 생산 시설 이런 부분을 좀 확장하고 투자하는 게 자기들의 살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요. 아찔한 제약 바이오 국내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좀 미끄러진 흐름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수출주에 대한 성격이 있잖아요. 미국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그랬고 앞으로 미국 이렇게 제도가 좀 강화되면 신약 개발하는데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빅파마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부족하다면 공격적으로 투자가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현실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도 뭐 FDA의 어떤 국장이 임명됐다라고 했고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됐다고 했는데 아직 드러난 건 아닙니다. 그냥 일단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잘 생각해 보면 신약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그리고 실력이 있는데 제조하는 능력은 또 우리나라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죠. 중국 말고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기업이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몸의 가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는 협력할 가능성이 있어서 너무 큰 긴장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 증권사 연구원은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흐름도 여러분 반영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싶은 거는 어떠한 그 문제가 있어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살아난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K-바이오 괜찮은 선택은 이라고 봤을 때 핵심 기술을 갖춘 약물 플랜트를 보유한 기업이나 신약 승인,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다른 뭐 약품 대비해서 가격 경쟁이 있는 기업들, 이게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도 제가 참고를 해봤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휴젤 긍정적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이나 ABL 바이오가 좀 긍정적이다. 이거는 그 1, 2번 비슷해요. 그 약물 플랫폼을 보유했고 그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두 종목을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쫄지 말고 K-바이오의 강점을 가진 그런 기업들 옥석가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팔아야 할 때라는 것보다 조금 떨어질 때 매수 고려할 수 있는 K-바이오 찾는 게 지혜로운 투자 전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뭐 연휴 때문에 3거래일밖에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쏟아져 나온 한 주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 있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야기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즐거운 휴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